안녕하십니까, 오대영입니다. 국어 선생이에요.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어. 자,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라 써도 되고 나침판이라 써도 되겠죠. 나침반이 필요해요. 연료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연료가 많아요. 그다음 시간이 넉넉해요.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료가 많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겼죠. 연료를 가득 싣고 배가 항구를 떠난다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국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래도 합격에 이르기 어려운 과목이 국어라고 보입니다. 왜 그래요? 방대한 분량이죠.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들을 정확히 체크하고 좋은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고 나간다면 결국에 합격에 이르는 길은 대단히 쉬워지겠죠. 자, 국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기본입니다. 방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기출문제죠. 멋있죠? 기출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유사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다음에 또 문제화가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사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국어 공부에서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될까요? 자, 서울시 문제, 지방직 기출문제, 국가직 기출문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고 이론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지점인데요. 공부할 범위를 줄이고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수험생들은 어떻게든 많은 양의 학습이 관건이라고 여기지만 많이 봐야 된다 하는데 그것만으로 20문제를 완벽히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지점이냐면 출제될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유능한 선생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오대혁 선생님 같은 사람을 빨리 만나서 공부할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지점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답을 못 찾는 것은 문제의 내용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보긴 봤지만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요, 공부 많이 했는데 이론을 몇 차례 걸쳐서 배웠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출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 국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국어를 통해서 국어학자가 되려고 아니면 국문학 박사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험생하고 맞지 않아요. 빨리 하산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수험생분들은 문제를 푸는 것이 이론이 완벽히 정리되어야 시작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해도 이론 정리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풀이를 나중으로 미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론을 공부한 것은 그날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의 출제 경향 국어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국문법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한글의 특질, 평가 영역 부분들이 나오죠. 한글 국어의 특질을 체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 한국어가 두 법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 핵심 지점이죠.
그다음 언어의 특질, 그다음 고전 문법 부분도 가끔 가다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문법의 우문론의 평가 영역이에요. 우문론은 그 자음과 모음의 문제, 그다음 표준 발음과 관련된 발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가 어떻게 우문 체계를 이루고 있느냐. 영어에서는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국어에도 파열음이라든가 파찰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죠. 그걸 우문 체계로 하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문의 변동, 국외음화, 자음동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형태론, 품사론의 평가 영역입니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 단어의 형성 방식이라는 것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단일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품사 구분하는 문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 용언의 활용, 뭐 르불규칙이니 비읍불규칙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휘론의 평가 영역인데 이 부분 한 두 문제 정도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유어라든가 아니면 단위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고유어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문맥에 맞는 어휘, 단어의 어원을 묻는 문제 등 다양하게 나오죠. 그 다음 문장론의 평가 영역입니다. 문장의 종류,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문장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명령문, 의문문, 높임법, 부정문, 사동문, 피동문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미론의 평가 영역입니다.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단어의 의미관계, 상하관계인지 비슷한 말인지 아니면 반대 말인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넓은 영역에서 어문 규정 부분인데요. 한 5문제에서 많으면 8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죠. 우리가 표준어, 맞춤법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표준어의 평가 영역은 표준어인 것을 찾아내라. 복수 표준어인 것이 뭐냐? 표준어인 이유를 따져 묻는 문제도 가끔 가다가 출제될 수 있는 지점이고 출제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다음 표준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표준 발음법 문제가 또 다른 평가 문제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을 고르라. 긴 발음, 짧은 발음 이런 것들 체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한글 맞춤법의 평가 영역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문장 부호가 잘못된 것은 등 이 안에 뭐도 들어가는데요. 띄어쓰기 부분도 들어가는데 따로 설정해서 살펴볼까요? 띄어쓰기 평가 영역에는 당연히 띄어쓰기가 맞는 것이 뭐냐,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맞춤법에 맞는 것이 뭐냐 이걸 한꺼번에 출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의 평가 영역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은 뭐냐,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쓰고 있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을 어떻게 영어로 옮겨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 어법의 평가 영역, 어법에 맞는 것은,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맞춤법, 국문법의 모든 전 영역을 가리켜서 다음 중에서 어법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와요. 규정사항이 맞는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난 것은 이런 것들도 출제 영역으로 나옵니다. 자, 속담과 관용어의 평가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관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물어요. 적절한 속담을 찾아내는 것, 지문들이 제시되고 이와 관련된 속담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한자 성어와 속담, 등고잡이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되겠어요? 속담 중에 뭐가 있죠? 등고잡이. 속담이 뭐 있어? 뭐 있어? 티끌 모아서 다니겠어? 높이 오르려면 낮은 데서부터라고 하는 등고잡이, 그걸 속담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다음 한자의 평가 영역 부분을 들어가면 한자를 읽는 문제가 나와요. 도금이 제대로 됐느냐, 잘못 읽은 것은 없나 이런 거 체크하는 문제.
한자를 어떻게 표기했느냐, 표기가 제대로 됐느냐, 부수 같은 것도 바꿔치기 하고 그래요. 한자의 동자, 이음어 같은 글자인데 소리와 뜻이 달라진다든가 그러죠. 즐거울락, 음악악, 좋아할요 같은 것들이 있죠. 한자의 어원이나 한문 번역도 가끔 나오는데 이건 7급형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 문제는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서 늘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출제 자주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문맥을 보시고 답을 해야 됩니다. 적합한 한자 성어를 찾아라. 한자 성어의 표기가 잘못된 거, 잘 된 것, 이런 거 체크하는 문제도 나오죠. 그 다음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 자, 그 다음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있죠. 논리적인 글. 자, 이와 관련해서 말하기 평가 영역,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같은 걸 물어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측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디베이트 형태가 뭐겠어요? 토론이죠. 토의는 어떤 소풍 언제 가느냐라고 할 때 해결책을 찾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토의죠. 그 다음에 원탁 토의, 심포지엄, 패널 이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토의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말하기. 쓰기 평가 영역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개요를 작성할 때 개요 작성이 제대로 됐느냐. 그래서 이거 2014년도 국가적 문제에서도 개요 작성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죠. 그다음 퇴거. 앞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표준어 맞춤법, 문장의 짜임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문 제시해 놓고 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글의 진술 방식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찌 보면은 논리적인 글에서는. 그래서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분석, 분류 같은 설명 방식들, 그 다음에 추론이 들어있는 연역법, 귀납법 같은 그런 추론 방식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글의 진술 방식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 논리의 오류, 그 다음 문장의 연결이라고 해서요, 가나다라 순서 묻는 문제 같은 게 나와요. 물론 단락의 연결도 나오죠. 독해 평가 영역에서는 내용의 일치를 묻는다든가 괄호 속의 어휘 찾기, 중심 생각이 뭐냐, 논리적인 글을 제시해놓고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 글의 제목, 내용의 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지점이죠.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도 독해의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문학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 한 3-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수능보다도 되게 쉬워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텍스트를 정확히 보면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현대시를 평가하는 영역, 시의 정서, 곧 주제, 서정적 자아의 태도 같은 걸 묻는다든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다든가, 시상 전개의 방법, 표현 기법 관련된 문제, 시의 이미지, 시의 올바른 감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지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문학사 이해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 문제에서 가끔가다 출제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관련된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거죠. 한두 문제. 그 다음에 현대소설 평가 영역은 소설의 시점, 인물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소설의 올바른 감상, 문학사 관련된 것들. 이것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요. 예컨대 서울시 문제에서 뭐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소설을 골라라. 성남을 배경으로 한 소설 뭐가 나왔어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윤은길 선생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성남 배경이죠, 그때는. 뭐 그런 것들 문제 낸다든가 하는 특이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 수필 평가 영역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적인 글처럼 지문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서술상의 특징, 표현 기법 같은 거 가끔 나와요. 아니면 어휘의 의미, 문학 일반론의 평가 영역, 문학 비평 방식. 우리가 보면 내재적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반영론 이런 것들 다루는 것 있죠. 그런 부분의 문학 비평 방식. 문학과 미의식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영역.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수사법이 있죠. 역설, 반어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문예사조가 서울신문제에서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2012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낭만주의 무슨 주의 막 있어요. 근데 낭만적 이런 용어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죠. 고전문학의 평가 영역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 작품, 시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든가 고전소설, 가사 같은 관동별것 같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구운본 같은 작품들 그런 게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두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합격의 길로 돌진하라. 마지막 정리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죠. 이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밖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생은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살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주어진 게 한 번밖에 없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고 나의 삶이고 그래서 유일한 삶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과거는 지나간 현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벽암록에 나오는 표현이죠. 과거는 지나간 현재요 미래는 다가올 현재다.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애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생생한 인간인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당신이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신다면 합격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 순간 내가 뭐 할 것인지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나가신다면 당연히 합격의 길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은 내가 산다. 너는 내 생을 살고 나는 내 생을 살 것이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국어학습법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김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려면 한국사가 이제 필수 관문이 돼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또 어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어려워하지만 분명히 한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고 확실한 그런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포를 알아야겠죠. 한국사 수모 문제가 어떤 분포로 이렇게 나오는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면, 자, 이 시대사별로는 선사에서 조선 후기까지 전근대에서 14문제, 보통 14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형선대원군 이후부터 오늘까지 근현대에서 한 6문제, 이렇게 바로 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 7급 문제라든가 또 엊그제 봤던 지방직이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보면 최근에 근현대가 7문제까지 이렇게 출제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면서 근현대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분야별로 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아요? 정치 파트네요. 정치사가 평균 8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문화네요. 최근에 문화사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서 평균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사, 경제사 이런 파트가
한 3문제씩 이렇게 20문제의 어떤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20분 시간을 주고 가서 시험 보라 한다면 이런 데에 맞춰서요. 이런 데에 맞춰서 이런 어떤 분야에 맞춰서 시간 배정을 해서 20분을 공부하고 시험장 가야겠죠. 자, 이것은 1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만약에 공무원 합격을 준비한다면 한국사 시간 배정은 뭐 이런 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건 분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에 그 한국사 출제의 그 유형을 보면은 이제 통합형 문제,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고 그 분석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점을 맞아야 된다, 한국사를. 그런다면 바로 이 통시대적인 통합 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우리 역사와 관계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이런 어떤 연습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를 어려워합니다. 자,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 주로 3가지잖아요. 하나는 너무 많은 거죠. 70만 년의 이 우리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학습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분명히 난이도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문제로 제시했을 때 처음 보는 그런 어떤 사료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 사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료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고, 그래서 시간적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사료, 낯선 사료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3번째는 용어죠. 한국사는 대부분이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용어를, 한자로 된 용어를 충분히 이해 못하다 보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용어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한국사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3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험생들을 어렵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고득점 만점으로 가야 될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한국사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어떤 학습법인데요. 맨 먼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사는 한 방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사를 한 방에 마쳐야겠다? 이거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이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회독을 통해서 또 2회독, 3회독, 적어도 한 3회독 정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한 70점 이상 이렇게 나올 거고, 4회독, 5회독 이런 정도 했을 때 이제 뭐 90점 이상, 뭐 어떤 친구들은 만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사를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이건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접근은 바로 이 반복을 통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바로 이 매주 피드백은 이제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 저하고 뭐 100페이지 이론 수업을 나갔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는 이런 어떤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왜? 역사는 흐름입니다. 순환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다음 주 수업이 무지 가볍고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죠. 예. 다음에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를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내용을 암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려다 보니까 안 되죠.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엄청난 내용을 전부 암기해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냐? 내용을 공부하실 때 문제와 직결해서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려는 이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특히나 보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들 그리고 진도별 내용 확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전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항상 문제들입니다. 바로 이 문제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 내용을 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이렇게 연계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뭐 작년도 기출문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올해 기출문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도도 심화되고 또 재밌어지겠죠. 한국사가 작년 문제, 올해 문제 뭐 이런 것과 자꾸 연계시키다 보면 집중도도 이렇게 높아지고 또 재미도 있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좀 드리고 싶은 그 팁은요. 근현대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는 고득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근현대 부분에 대한 그 비중이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죠. 그래서 뭐 7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 바로 이 가벼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근현대 파트의 출제들을 보면 순서 문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후관계, 어떤 사건들 또는 뭐 개혁 내용들 이런 것들의 전후관계를 항상 근현대를 공부하실 때에는 주요 사건들의 전후관계 또는 뭐 개혁 내용들의 전후관계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근현대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근현대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근현대 파트에서 틀릴 수가 없어요.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근현대를 제대로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근현대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이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7문제 아무튼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틀리지 않아야 고득점 만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그러면 나는 고득점을 넘어서 한국사는 만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최근에 그 한국사의 어떤 출제 유형 이런 데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합형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그 시대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하지 마시고 만약에 불교를 정리한다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를 이렇게 통시대적으로 쭉 정리해보는 이런 어떤 이 수험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튼 통합형 문제 이걸 맞아야 만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설고 이 난해한 사료들이 한두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걸 맞아야 이제 만점이 가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다양한 사료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시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런 사료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출문제 또는 예상문제 많은 사료들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풀다 보면 바로 이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자, 그러면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에 따라서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뭐 이 수험 준비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면 가급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러다 보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겠죠.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즐겁게 하시라는 얘기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즐기는 자한테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즐기자는 거죠. 즐기면서 하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하루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에는 소중한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항상 하루를 보내실 때 마음 한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합격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자세한 뭐 내용은 이제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만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그런데 좀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뭐 전치가 뭐 동사, 타동사가 부사는 뭐 대명사가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대명사가 나오고, 부사는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지용훈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영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영어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 시험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도대체 이 짜증나는 공무원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출제 시험 경향인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독해가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그 다음 어휘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문법은 5에서 6문제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딱 봐도 뭐가 보여요? 독해 부분이 일단 반 이상이네, 그렇죠? 중요한 건 독해예요. 그런데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왜 영어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우리가 공부를 해. 근데 점수 안 올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 문법을 막 암기만 합니다. 이게 막 암기만 하는 거야. 무조건 막 주는 대로 받아줍니다. 그쵸? 외우려고 해요. 하다가 어떻게 되죠? 지치죠. 내 머릿속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법은 공부했는데 독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문법을 딱 배운 것 같은데, 그리고 문법을 딱 보면 해설을 보면 이거였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쓸데없는 문법하고 어휘를 배우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문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심화 문법이라 칭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존재한 후에 한두 번 나왔던 문법 내용이야. 근데 안 다룰 순 없어. 모든 책에서 다룹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90% 이상 나오는 기본과 그 쓸데없는 문법의 포션이 50대 50으로 똑같다는 거지. 원래는 90%면 여기 90%, 10%면 여기 10% 공부해야 되는 건데 둘 다 50, 50 하니까 양은 많아지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90%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틀리는 거고. 공무원 어휘. 여러분, 제가 아까 독해가 50%, 문법이 독해가 반이니까 10문제, 문법이 5문제라고 쳤을 때 15문제는 기본 어휘에서 나와요. 그런데 공무원 어휘를 미친 듯이 외우고 있다니까? 몇 문제 맞추려고? 5문제 맞추려고. 근데 그 5문제도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건 2-3문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본 어휘를 숙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잘데기 없는 힘을 너무 들이니까 결국엔 3개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리는 거야. 그 3개도 제대로 못 맞추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본 어휘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5문제라고 그랬어. 5문제 까고 나머지 다 맞아봐. 75점. 5개 중에 찍어봐. 1개는 안 맞겠습니까? 80점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시험에 50%는 독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 시험에 25%는 문법. 요게 다 커버가 된단 말이야. 75%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어휘에 중심을 둬야 돼. 공무원 영어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본 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암기가 아니에요. 그 문법은 여러분 서양 철학이 만난 거야. 신학하고. 그래서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 안에 이유가 다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 속에 된다면 문법이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본 문법을 커버만 할 수 있다면 90%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문제는 뭐냐?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거든. 배웠는데 문제 보면 이게 뭐 물어보는 거지? 답 보고 알겠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푸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단문 독해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 보면 단문 독해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단문 독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막 단문 독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법 도치를 배웠다면 가정법 도치와 관련된 문장을 20-30개, 최소한 30-40개 단문을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뭐가 생기냐? 적응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가정법 도치네? 나중에 그런 문장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 독해만 나와? 문법에도 그게 나와. 문법에도 그게 나오니까 문장에서 내가 문장 독해를 통해서 익숙해졌으면 그게 문법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문 독해가 돼. 자, 그럼 장문 독해는 여러분 뭐죠? 단문 독해들이 합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단문 독해들이 합쳐지는데 단문 독해가 되는데 장문 독해가 안 됩니까? 된다는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그제서야 이제 독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80점 선에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영어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내가 80점 이 정도까지 내가 됐다. 그렇죠? 단문 독해에서 장문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영어 점수 이제 80점, 70점, 75점에서 80점 안정권이 나온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무엇이라는 거죠? 공무원 어휘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매우 지엽적인 디테일한 우리 한두 번 정도 풀었을 만한 시험에서 한두 번 정도 나왔을 만한 문법들을 해놓으면 모든 문법과 모든 어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지금 문제점 뭐냐? 똑같은 포션을 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 공무원 영어를 공부할 때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기초는 무엇이죠? 바로 문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단문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단문 독해가 습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법을 적용할 줄 알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유형 독해로 이루어지면 자, 어느 정도의 이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게 되면요, 공무원 어휘 심화문법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된다면 공무원 영어는 여러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즉 결국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영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뭐가 생기면, 흥미가 생기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와 재미가 있어. 그럼 뭐 하게 돼요? 영어만 공부해요. 사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만 했어요. 딴 과목 하나도 안 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자신감까지 생겼는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영어는 자신 있는 과목이 되고 결국엔 합격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광적인 순간에 이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잡고, 영어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기초를 잡고 기본을 잡고 그리고 심화를 잡아야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단기간 내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죠? 내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응? 그럼 지금 여기 우측에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그죠? 자, 지금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 선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행정학의 전체적인 어떤 범위, 그리고 또 행정학을 통해서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접하는 것이 행정에 관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하는 거랄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보건 복지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교육에 관한 거랄지, 또는 뭐 치안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행정학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행정,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 그 다음에 보건 복지, 그 다음에 또 안전에 관한 거, 치안, 이런 전반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또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정부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행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행정 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 이게 바로 정책론이라는 것이에요. 정책학. 자, 그렇다면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니까 그것을 위한 행정기관이 필요하겠죠. 행정기관, 또 행정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조직 전반에 대해서. 또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을 뽑고 훈련시키고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행정 파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교육정책, 학교 지어야겠죠. 또 복지정책, 그러면 뭐 기초노령연금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또 뭐 경제정책,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재무행정론 파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은 바로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부분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환류론 파트, 앞에 이제 설명한 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행정학을 이론적 관점에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행정학 출제에 있어 20문항으로 출제되는 행정학에 있어 각 파트별로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있다. 보시면 총론 파트하고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거의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론부터 지방행정론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제 비중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2월 달에 여기 이제 신규 학생이 왔어요. 좀 나이도 들고 다른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온 학생인데, 그 학생이 2월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5개월이죠. 그래서 이론을 한 2번 정도 듣고, 그리고 또 여기서 촬영한 동영상 강의를 또 2번 정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직 시험에서 연락이 왔는데 95점 맞았다는 거예요. 행정학을. 불과 4번 강의를 들으면 9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구급과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에 정리한, 그리고 강조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90점 이상의 점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부분,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학이라는 부분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행정학은요, 국가직, 지방직 구분 문제에서 보면 다른 어떤 선택 과목들도 있지만 단답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료를 주고 해석하는 걸할지, 아니면 어떤 뭐 추론을 요하는 걸할지, 뭐 어떤 판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그 직접적인 그 단답형 형태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행정학은 기술 직렬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의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돼요. 행정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행정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일반 행정이 2015년에 와가지고 채용 인원이 적어졌어요. 반면에 세무직렬이 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학 선택을 준비한 학생은 세무직렬로 옮겨서 그대로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학을 선택했을 경우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모든 기술 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다 이 행정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필기 시험 이후에 이제 일이겠지만 이 면접 시험에서 그 면접의 질문으로서 나오는 거. 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어떻다고 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데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답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있어서 갖춰야 될 전제 지식이 바로 행정학이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다른 여타의 과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수업 충실하게 들으면서 수업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뭐 한 6개월 이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합격권 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과목이 굉장히 평이하고 공부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보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 안 하면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겠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사람들을 정보 처리자 개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는 개인도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이 합격 설명에 오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저는 여기 수원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는 임병주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우리가 이 행정법이 선택과목 제도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을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낯설죠. 용어가 낯설고 처음에 이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이게 재밌고 단순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목인 만큼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행정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첫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이유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한 번씩 쭉 보실 텐데, 자, 행정법입니다. 우리 행정법은 선택 과목 중에 최강의 과목입니다.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에 어렵지도 않아요. 의의만 잘 파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소 노력으로 일정한 점수대, 합격점 80점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앞으로 시험은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에서 승패가 날 거예요. 필수 과목이 예를 들어 조금 이따 잠깐 총점을 보겠지만 37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수 과목 3과목이 24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5과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공부량을 약 60에서 70% 정도 할당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선택 과목에서 일정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유리한 게 그거죠. 과도한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일정 점수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 과목이 행정법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반복하면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때 정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노력으로 80점 이상을 확보 가능한 과목,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법이 유리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 공부 분량이 적어야 돼요. 양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양이 적은 과목, 교재가 조금 양이 많아 보이지만 판례 분량 때문에 많을 뿐이에요. 이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 학설 큰 의미 없습니다. 의의와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실제 제일 적은 과목은 이게 행정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서는 어느 정도 양이 있더라도 요약집을 보시면 분량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 분량만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80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 분량이 적단 말은 그만큼 뭐에 투자할 시간이 많겠습니까? 필수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늘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과목이 유리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데 우리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별 법령을 자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물어봅니다. 원리.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의 원리가 뭐냐. 뭐 일반 원칙 지켜라. 이걸 하면 위법이다. 이거는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걸 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원리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행정법의 원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율이 높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20개 문제죠. 20문제 중 80문항 아닙니까? 80문항에서 약 75개 문항은 거의 다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된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할 때 공부 분량이 늘어나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 기출문제가 반복이 계속되는 행정법은 이 의의를 잡고 반복 출제되는 걸 습득을 하게 되면 가서 거의 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몇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또 그 문제고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복 공부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행정법은 법과목의 특성입니다. 자, 네 번째, 선택 과목에서 조정 점수의 격차가 제일 적은 과목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점수폭이 커버리면 자기가 고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10점 내지 20점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그러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더라도 한 6개월이면 충분히 합격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자들이 많고 그만큼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는 조정 점수의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은 점수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초기에 조금 격차가 컸었는데 지금은 일반화, 평준화됐기 때문에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공부한 만큼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죠. 자,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행정법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정 점수제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 굉장히 큽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필수 과목에서 제가 승패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필수 과목을 80점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가 우리가 지금은 커트라인이 평균제가 아닙니다. 평균제가 아니란 말은 맞은 총점제로 이렇게 당락이 좌우돼요. 총점. 그만큼 조정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총점으로 커트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험은 총점 1, 2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만큼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갈 거예요. 갈수록 조정 점수가. 자, 그런데 이런 조정 점수가 클 때는 선택 과목에 대해 소수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원점수 평균이 80점이다 라고 할 때 조정점수 계산 공식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걸 감안하면 80점이 50점대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표준 편차 때문에 그럽니다. 표준 편차. 다수가 선택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것이고 소수가 선택한 과목은 표준 편차 기준이 늘어나 버려요. 그 표준 편차 분의 비율로 가기 때문에 소수 선택 과목일수록 밑에 표준 편차가 커져서 조정 점수의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가 선택할 때는 그게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는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으면 돼요.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 편차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됩니다.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공개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늘어나 버릴수록 여기가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다수가 선택하냐 소수가 선택하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오히려 다수가 선택하면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표준. 그만큼 점수품 보태가 균등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소수가 선택하면 낙폭이 커져버려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준 편차에 자신이 받은 점수에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빼고 거기에 10을 곱한 다음 인원수의 배수를 이렇게 더하면 그것이 표준 점수가 되는 겁니다. 대략 이게 공식인데 여기가 늘어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을 잡아야 돼요. 결론은 앞으로 수행생 여러분들은 다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 선택 과목은 불안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한의 합격 총점이 나오려면 이제는 커트라인이 평균이 아니에요. 내가 몇 점의 평균을 맞느냐가 아니라 총점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년의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맞으셔야 합격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예, 커트라인이 그때 370점이었죠. 국가직이.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필수 과목이 이 정도 맞으셔야 돼요. 245점. 이 375점이라면 그럼 나머지 선택 과목은 130점인데 선택 과목이 70에서 60 사이를 맞더라도 이 정도로 확보하면 안정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필수가 200점인데 선택 과목을 100점 만점 두 과목을 맞았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총점으로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조정 점수에 따라서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100점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 점수에서 총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필수 과목을 이 정도 확보하게 되면 여기는 60, 70 맞아도 충분합니다. 자, 지방직도 지금 일반적으로 369, 8 그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바라보려면 370점을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필수 과목은 240점 정도 나오고 선택이 130점에서 맞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는 필수 과목이 240점대가 되면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두 번째인데 필수 과목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에 대한 투자를 늘리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이 영어죠. 영어. 필수 과목에서 영어 점수가 이 80점대 이상으로 끌어 올리셔야 돼요. 80점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영어가 70이나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100이나 90점대가 나와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필수 과목 특히 영어에 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만큼 영어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늘어난 만큼 뭘 해야 됩니까? 선택 과목은 시간을 줄이고 시간 줄인 만큼 합리적 점수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반복적으로 따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만 집중 투자해가지고 몇 개월 투자해서 선택 과목의 실력을 올리겠다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이제 없는 겁니다. 1년으로 놓고 보더라도 필수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선택 과목은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듣고 풀고 맺고 거기서 계속 수업 들으면서 갔는데 수업 시간에 반복했던 것이 시험에 나오고 답이 된다. 이런 과목이 금상첨화 과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목이 행정법이다라는 것이에요. 행정법. 왜 그럽니까? 아까 제가 반복했지만 반복적 출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업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지문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에 적합한 과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딱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또 선택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 행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만 어려울 뿐이에요. 처음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의의가 파악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법의 공부방문론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건 법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법 체계. 흐름을 잡아야 돼요. 의의 잡고, 이게 이렇게 완결된 겁니다. 총론이라는 것이 출발부터 저 끝부분까지 뭔가 완결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이론을 잡아가실 때 처음에가 어려워요. 첫 시간, 그 다음 주 두째 시간. 여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2회독, 3회독 하면 거의 3회독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구나. 이렇게 의의만 파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법에 대한 어떤 용어가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이론 첫 시간에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이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2회독, 3회독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법이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속도가 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이 이렇게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이 이론을 판례 전목에서 판례 결론이 뭐냐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판례 결론이. 자, 다른 법 과목은 사건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사건들을. 그러나 우리 행정법은 판례의 그 사건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 때문에 판례가 이런 결론을 냈는가 라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의의를 보는 거죠. 사건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례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갈 판례가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200개 정도 판례만 알면 충분합니다. 영어 단어하고 비교하면 비교 안 되는 거죠. 200개 정도 판례면 80점을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여기와 관련돼서 빈출되는 문제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빈출 문제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75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빈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겠다가 아니라 나온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빈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예상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는 확인적 차원입니다. 확인적 차원. 예상 문제는 빈출 문제를 제가 쭉 요형화시킨 다음에 최근에 안 나온 부분, 자주 나온 부분 골라가지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내가 충분하게 알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중심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 지문들을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그 지문 그대로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순환별로 정리하면 고득점 하는데 아주 유리한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수업도 진행이 될 겁니다. 커리큘럼이. 그러면 평상시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 이론과 판례에 관한 이해를 하시면서 의의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 처음부터 무작정 외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하시면 돼요.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원리가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 빈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해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응용돼서 지문화되고 문제화되는가, 출제자들이 만드는가, 그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암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박자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행정법의 점수가 갈수록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100점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주 응용되는 것만 잘 잡으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의 공부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행정법을 정리해 드릴 때는 제 강의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인데, 법조문을 모르더라도 사회 현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처 사회에서 몰랐고 놓쳤던 그런 뉴스거리화 됐던 것들이 행정법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또 응용을 해드릴 거예요. 응용이 중요해요. 의의를 잡았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화 되는가를 만들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이의가 끝났으면 자, 이게 이렇게 출제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가지를 쳐드릴 텐데, 그걸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응용력이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걸로 줄여드릴 거예요. 자, 공부량은 늘리면 안 됩니다. 특히 법과목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갈수록 줄여가지고
압축된 의미로 머릿속에 상징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식화, 기호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파트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수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것을 약 2회독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복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중 행정법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뭡니까? 필수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공부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수강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수강 후기가 약 3,000개 정도 있는데 대략 그 최근 것만 이렇게 뽑아드렸는데 공통적인 것이 다 그거예요. 재밌다, 부담 없이 끝냈다, 이해가 잘 된다,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해 위주로 미드 보듯이 잘 넘어간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처음에 100% 다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흘러가는 방식을 수업에서 자꾸 풀다 보면 원리가 쌓일 거예요. 그걸 이제 마인드라 하는데 그 마인드가 쌓이면 충분히 행정법은 재밌는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법에 관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빨리빨리 하셔서 남지 않은 시간에 내년에 꼭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즐겁게 행정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홍상규입니다. 제가 오늘 뭐 사회 시험의 특색,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 중에도 자주 하는 얘기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지금 공무원 사회 시험 과목으로서 사회 과목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그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세 개의 과목,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과 정치가 사실은 과목이 좀 별개다라고 보면 4과목 정도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고2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고2 수준 또 고3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전히 고2 모의고사 수준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데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겪으셨으면 이렇게 많이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물론 이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과목들 중에서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끼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수험생들은 경제를 좀 어려워하고 사회문화를 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많이 출제된 시험은 수험생들이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반면에 경제 쪽 특히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에서 어려운 영역들이 좀 출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2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라고 하지만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한 과목 할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문화 한 과목 할 때에 비해서 어떤 그 과목들의 관련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고2 모의고사 수준 난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편입된 과목입니다. 작년부터 출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잦은 출제 범위 정해져 있습니다.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라는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20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낼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석지에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나올 만한 게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 잦은 출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 시작하셨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출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3년 이렇게 된 고수분들보다도 나중에 하셔도 4개월, 5개월이면 어느 정도 실력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스타트가 빨랐던 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단점은 있는 게 뭐냐면 공부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우선 수업 열심히 듣고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하신다면 나올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이 반복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성과 접근이 용이한 과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다만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이걸 이론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비단 공무원 생활이 아니시더라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또 들었던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던 것들이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과목들, 우리가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 과목 중에 최소한 1개, 또 많으신 분들은 2개 이상을 이미 학습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이 과목을 반복을 하시면 학습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줄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이라서 익숙함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자, 최근의 출제 경향, 제가 엊그제 본, 심지어는 엊그제 본 지방직 시험까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능 형태로 자꾸 접근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지문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과거의 공무원 시험, 사회 시험지와 다르게 작년부터 출제된 사회 시험지,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지문이 좀 길어지면서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른바 보기 문제 있죠. 지문, 제시문 주어지고 아래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모르면 다 틀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더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 문제. 한 문제 정도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들, 특히 경제, 사회문화 아니면 선거의 이런 영역들, 이론과 자료 해석을 결합시켜서 여러분의 논리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수능과는 다르게 완전 자료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이론과 결합이 되어서 또는 시사적인 것과 결합이 되어서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근 특색은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2 수준 난이도라고 했습니다만은 대학교 개론 수준, 물론 이론적 깊이가 아주 깊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조금 더 넘어서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론적 깊이가 심오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그렇게 부담은 주지 않는 영역인데, 다만 이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또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특색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중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기출문제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기출문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만은 기출문제 그걸 그대로 외우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기출문제를 지나치게 회피를 해서 전혀 나오지 않을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 특색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시사적인 문제들.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경제 파트에서 많이 하락이 되어서 인하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에 대한 묻는 문제들, 또는 선거가 되면 선거 관련되는 문제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것들이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과 들었던 것들, 우리 사회생활에서 들었던 것들을 좀 결합시켜 보려는 이런 관심, 노력 이런 게 있으면 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그런 능력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공무원 사회 과목을 좀 더 적은 시간에 고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 개념의 이해,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수요 곡선, 여러분 수요 공급 이미 다 암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 계속 틀리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암기랑 이해를 동일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구별하셔서 중요하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뭐가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시험의 흔한 패턴은 유사 내용의 비교입니다. 특히 이건 이제 사회문화 과목에서 많이 등장하는 과목인데 유사한 이론들의 공통점, 차이점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 또는 한계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 흔하게 가장 나올 수 있는 시험의 가장 흔한 유형이니까요. 이론적으로 비교되는 것들은 꼭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자, 이건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는 작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2013년 이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지방직 이런 형태의 문제 보시면서 어디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을 좀 잡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문제 푸신다면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게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본 개념에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이론의 흐름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은 항상 원인이 있고 또 이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론이 등장을 했고 그 이론의 한계가 등장을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현상과 이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틀을 짜시고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게 사회 공부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각 과목 간의 관련성. 자, 우리가 사회 현상 어떤 문제점이 하나 터지면 정치, 경제, 법이 다 결합이 되어야만 이 이론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법이 다 같이 붙어서 다 같이 결합되어서 접근하기 때문에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술했습니다마는 원인, 왜 등장했고 내용이 무엇이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꼭 좀 정리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는 게 자신에 대한 파악. 제가 이제 쓰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회 공부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도중에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론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데 쉬운 부분이 있고 쉬운데 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안 나오는 부분, 중요해서 어렵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 또 쉽지만은 자주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 이것들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은 경제 부분이 또 약한 수험생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뭐 법과 정치 파트가 약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본인이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학습하시면서 미리 좀 본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성의 경중.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쉽다. 내가 이 부분 자신 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 두셔야 자기가 시간 투자를 어디다 많이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러분이 사회 말고도 해야 될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안 씁니다. 다만 이론 이해 잘 하시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파악하시고 그 이해하셨으면 문제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사회 공부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문제 적용 끝나셨으면 또 다른 과목에 대한 투자 이것까지 또
하실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사회에서 많이 해 두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도 나머지 필수 과목에 대한 배려, 또 다른 과목에 대한 배려가 시간 안배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계적 학습. 그러니까 제가 문제 많이 푸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 이론 이해 되셨어야 그 다음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제가 시중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 또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전혀 출제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낑낑거리고 계신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 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이해 되신 다음에 문제 푸시고 문제 풀더라도 나올 것 같은 중요한 문제 위주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되신다면 TV 보시더라도 뉴스나 신문, 시사 현상, 사회적 이슈 한 문제 정도 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 또는 다른 수험생과 변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회 현상과 시사에 대한 관심 좀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탬이 될 거고요.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는 이론 이해 나올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만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70점, 80점은 보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본인 학습 통해서 확인 학습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 약하다, 모른다. 그 다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중 투자 하시고 나서 학습량을 줄여가신다면 사회 공부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시간을 늘려서 전체적인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9개월의 수험 기간을 통해 2014 국가직 세무직렬에 합격한 정은솔입니다. 고민이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알고 지원한 것이었고 제가 경상 계열을 전공하여서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면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수의 편차가 가장 컸던 국어 과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 어휘와 비문학에 자신이 없어서 문법만이라도 다 맞자는 마인드로 시험 한 달 전까지 강의를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공부를 1년쯤 하고 치렀던 2013년 국가직을 불합격하고 슬럼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6개월은 강의를 듣고 다음 6개월에는 자습을 하였는데 불합격하고 자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루하고 다시 책을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시험에는 시험 한 달 전까지 강의를 듣고 한 달 동안 문제를 풀며 마무리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자습할 시간이 없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 방법을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5과목을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느꼈던 과목은 없었는데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있고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 회원제를 등록하여서 종합반을 필요할 때마다 들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강의를 들은 후에 언제든지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는 친오빠와 친구에게 추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루하고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행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원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서 꼭 단기에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